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민에 심리학 인사이트를 더해드리는 듀얼 사이콜로지 시간입니다. 저희 2주 정도 자리를 비우셨는데요. 기억을 하시고 해피투게더님께서 네, 시애틀 다녀오셨거든요. 커피의 맞습니다. 고장에서. 와, 아주, 그 사이에 제가 잊혀졌을 줄 알고 조금 걱정, 아닌 걱정을 했는데,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스타벅스 1호점에서 커피는 드시고 오셨나요? 줄이 너무 길어서 그러셨군요. 마시지는 못하고, 네. 예, 1호점 앞에서 사진 찍고, 예, 그렇게만 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커피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많이 네. 드시고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시애틀에 스타벅스 1호점 말고 전 세계에 6개가 있는 그 로스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에는 그 컨벤션 센터에서 가까워서 몇 번 가서 커피 먹었습니다. 네. 그래도 에너지 이렇게 충전하시고 오신 것 같아서 네. 기분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시간에 밤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밤 시간에 에너지를 주셔가지고 저도 좀 힘내서 방송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에너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혹은 뭐 인생 질문들 같은 거 있으시면 편하게 남겨주셔도 괜찮거든요. 저희가 읽고 또 심리학에서 드릴 수 있는 인사이트들, 대답들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다소 슬픈 주제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슬프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보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PPT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오늘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시간이 흐르면서 필연적으로 또 마주하게 되는 이별들에 대한 것,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일단 노년기에 저희가 마주하는 이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 사람과 헤어지는 그런 사별의 경험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사별의 경험은 뭐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자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친척, 가족 뭐 이렇게 여러 그런 사별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직장과도 이별을 하게 되죠. 은퇴를 하게 되면, 네. 맞습니다. 그래, 은퇴도 경험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젊었을 때 유지하던 그런 젊음과도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죠. 그래서 건강이 조금 쇠퇴하게 되는 건강의 상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실들을 마주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또 저희 삶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상실의 경험이 사실 노년기에 되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여기 슬라이드를 넘기면 될까요? 이렇게 넘기시면. 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사실 감이 잘 안 오실 수가 있어서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가져와 봤는데 이 심리학자인 홈즈랑 라헤라는 분이 한 43개 정도의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생활 사건을 43개 정도로 추려서 점수화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단위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큰 스트레스이다. 그래서 이렇게 점수화를 시켜서 1번부터 43번째까지 이렇게 순위를 매겼는데 지금 제가 뭐 조금 중요한 상실의 경험들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박스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1번 보시면은 배우자의 죽음이 지금 100점이고, 네. 그다음에 장애 및 질병, 그러니까 본인의 일단은 질병 같은 것들이 53점, 그다음에 정년퇴직, 즉 은퇴의 경험이 45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주요한 이 노년기의 경험들, 상실의 경험들이 모두 다 굉장히 큰 스트레스라는 거를 저희가 이 척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런 생활 스트레스 점수가 심한
사실 그냥 생각만 해도 슬픈 이야기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건들을 마주하게 될 때 좀 마음의 상처나 충격 같은 것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굉장히 큰 상처가 되기 때문에 우울증 같은 거에도 좀 영향을 받게 되고요. 상실의 경험을 통해서 일시적으로든 혹은 장기적으로든 우울 경험을 한다는 연구들은 너무나 많이 지금 우리 학계, 지금 노년심리학계에서는 연구가 많이 이미 되어 있었고, 네. 네,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게 이제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이게 인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네. 속상합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좀 슬픈 얘기다 보니까 슬프시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그러니까 사실 상상하기도 힘든 일인 것 같기는 네,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경험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실감도 잘 나지 않지만 상상하는 거로 인해서 사실 그냥 슬픈 감정이 많이 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경험을 하면 또 이게 다른 문제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 하나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영문 기사기는 한데, 근데 제가 지금 PD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제 굉장히 마음에 슬픈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인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 로이터 기사예요. 2018년도 로이터에서 배우자를 잃는 그런 경험 자체가 인지기능 저하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타이틀로 이렇게 기사를 내주셨는데, 이게 저의 인터뷰 기사도 포함되어 있고 또 저희 연구팀에 실제 연구 결과를 조금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요는 뭐냐 하면은 노년기 배우자의 상실 경험 자체가 이 치매 및 인지기능 저하의 큰 위험 요소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한 10몇 년 동안에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 인지기능 저하가 실제로 일어났더라 하는 그런 결과를 이 로이터에서 이제 보고 기사화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사별을 경험하시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 몸도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별 후의 경험으로 실제로 인지 기능이 이렇게 떨어지기도 한다라는 네.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중요한 거는 뭐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이제 그만큼 스트레스가 크고 그 스트레스가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인지 기능에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일련의 결과들인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연구팀의 실제 연구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미국 노인 정신의학 저널 논문이고요. 그래서 노년층에서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그런 사별 상태에 대한 그 논문입니다. 되게 간단한 논문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 되게 하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나눠드리고자 이렇게 제가 좀 논문을 초반에 지금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그러면 우리는 그 스트레스라고 하기도 좀 슬픈 사별을 어떻게 하면 잘 수용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방법을 여쭈려고 하거든요. 네. 가장 그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아. 네. 아마도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게요. 오래 산 남편이 먼저 가면 슬플 것 같다고 또 윤희님이 얘기해 주셨고요. W님께서 삶은 상실의 과정이라고 하더군요. 네. 받아들여야 한다고. 맞습니다. 지금 W님께서 그냥 사실 제가 하고자 하는 노년 심리를 공부하면서 항상 여러 강연이나 이런 논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항상 말하는 그런 주 요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상실의 과정이라는 것 자체를 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상실의 과정에 대한 심리학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저희가 뭐 애도를 할 때 흔히 말하는 그 애도의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네. 그 애도의 단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애도의 단계. 그래서 이미 조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애도의 그 단계는 보통 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정신의학자가 여러 이 죽음에 직면한 여러 환자들을 보고 이 죽음의 5단계 모델을 통해서 설명을 한 것에서 비롯되고요. 그 이론을 바탕으로 보통 설명이 됩니다. 5단계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뭐 화면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1단계에서 5단계, 즉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보통 1번부터 5번까지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혹은 뭐 어떤 과정은 뭐 스킵하고 뭐 다음 단계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뭐 과정이 있다고는 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부터 이제 소개를 드리면은 부정, 첫 번째 단계는 부정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느끼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상실을 경험했을 때 애도의 5단계 모델로도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것인데 첫 단계 부정입니다. 이 부정 말 그대로 이 사실 자체를 부정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처음에 뭔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에 직면을 하면 뭐 내가 당신이 이제 곧 뭐 지금 1년밖에 안 남았다든지 혹은 내 배우자가 지금 막 배우자를 잃었을 때 보통 처음에는 이제 부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이 없다. 아니야. 네. 이것은 사실일 리가 너는 없다. 어떻게든 살 수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그 자체에 대한 부정이 일단은 가장 첫 번째 단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정, denial의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분노, 앵거, 지금 이제 이렇게 쫙 이렇게 굉장히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폭발하는 그 이미지가 딱 보여지듯이 분노라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이 분노라는 거는 그 상황에 대한 그런 분노와 억울함을 표출하게 되는 단계로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제 뭔가 그런 억울한 감정 이런 게 드는 거죠. 왜 하필 우리 남편이 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네. 생각이 들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그런 억울함과 이런 분노의 표출을 하게 되는 분노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자, 세 번째 단계는 타협의 단계라고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타협, 즉 뭔가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하면 이 죽은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남편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혹은 내가 이제 죽음에 직면했을 때,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우리 막내딸이 결혼을 하는데 3개월만 더 나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가겠다. 하늘나라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뭔가 타협점을 찾고자 하는 그런 지점이죠. 그래서 그런 상실을 피하거나 그런 연기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타협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우울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는 타협의 지점을 넘어서서 바로 우울인데요. 그런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지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라고 이렇게 결심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우울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충분히 슬퍼하고 난 다음에 이게 또 사실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고요. 네. 근데 그 기간을 지나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수용을 하는 단계에 갈 수 있다고 또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 이제 수용으로 가기 전에 이제 뭔가 이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우울의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실을 현실로 이제 좀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감정이 바로 우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쭉 애도의 5단계를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일단 애도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애도라는 것 자체를 네. 사실 이 그리프라는 이 감정들은 공식적으로 이제 좀 드러내고 자신의 삶으로 이렇게 사별의 그런 비통함을 조금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라고 심리학 정의는 좀 어렵네요. 네,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조금 뭐 말은 어렵지만 아마 제가 예를 들어서 1단계부터 이제 우울까지 뭐 우울, 그다음에 수용은 이제 정말 이제 조금 평온해지는 이런 과정까지 사실 평온해지는 과정까지 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과정 자체를 그냥 좀 아마 예를 통해서 좀 쉽게 아마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5단계의 모델을 거쳐서 저희가 이제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사실 많이 힘들잖아요. 지금 마주하고 있는 정서들도 만만치 않은 감정들이기도 하고요. 네, 또 일단은 맞습니다. 돌아가셨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심리학이 사별 후에 저희가 좀 지혜롭게라고 좀 이렇게 수용하고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제안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일단은 뭐 사회적인 관계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슬픔을 조금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형성, 그런 것들이 일단 좀 중요하다고 심리학에서는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뭔가 사별을 경험한 사람 혹은 상실을 경험한 사람 옆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지지가 되어준다든지 그런 소통 창구가 되어주는 것도 되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별한 사람에게 떠난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게 신뢰라고 생각해서 말을 잘 못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먼저 꺼내기보다는 아마도 그냥 사별이나 이런 상실을 경험하신 분이 먼저 이렇게 조금 터놓고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옆에 뭔가 그런 사회적인 관계가 있어야지 그런 장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가족이나 친구 혹은 뭐 지지 그룹이라고 서포트 그룹이라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런 서포트 그룹까지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 훨씬 더 이렇게 뭐랄까 쉽게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조금 어렵긴 한데요. 조금 더 이렇게 순조롭게 그런 과정 자체를 겪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회적 관계였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저희의 이제 2018년도 연구, 로이터 통신에서도 말씀하셨던 그 연구에서도 사실은 그 가족 관계, 특히 형제 자매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큰 보호 효과를 나타낸다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도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형제 자매의 유무가 좀 큰 도움이 되더라 하는 결과를 보고 저희도 이게 뭔가 지지 자원이 되게 필요한데 그 중에 특히 이런 가족이나 형제 자매 관계가 되게 중요하구나 해서 조금 형제 자매를 적극 이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회적 관계가 좀 슬픔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몇 가지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한 6가지 정도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 연구에서 응용해서 사별 후 적응 프로그램에 이용했던 그런 방법들 중에 몇 가지를 좀 뽑아왔고, 실제 연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위주로 좀 뽑아왔는데요. PPT가 있었나요? PPT가 제가 한번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이거는, 잠깐 이제 화면 네. 전환해 주셔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이따가 맨 마지막에 한 번 정도 다시 네. 말씀을 드리도록 6가지 방법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처음으로는요, 먼저 떠난 사람이
과연 어떠한 것을 남겼는지 그런 유산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레거시를 좀 생각해보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지지그룹이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게 그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과정 자체에 내가 좀 일단 먼저 그것을 정립하는 게 좀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과연 이 사람이 무엇을 남기고 왔을까? 나에게 혹은 우리 가족들에게 혹은 더 크게 넘어서 사회에 어떤 것을 남겼는지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스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신해 주는 거네요. 이 사람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었지, 혹은 네. 어떤 사람이었지, 이런 통합 단계를 대신해 보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아 통합의 단계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노년기에서 이제 뭔가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 뭔가 그 사람이 남기고 간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고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삶의 통합을 그 사람을 위해서 조금 이룰 수 있다든지 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그럼 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방법은 마음을 표현하는 글쓰기, 그런 글쓰기 방법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좀 극복해가는 과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쓰기 과정입니다. 글쓰기 과정이요? 네. 네. 네, 글쓰기 과정, 특히 이제 갑작스러운 상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네. 사실 이런 과정을 바로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뭔가 하루에 15분이나 뭐 이렇게 한 4일 정도씩 자신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 자세히 써본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불안 수준이 확실히 빨리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다는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글쓰기 과정이 다른 하나의 해볼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기 쓰기랑 똑같은 거네요, 이거는요. 맞습니다. 네, 불안 수준을 좀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 주시는 내용들은 또 특별한 연구에서 제시를 해주시고 있는 기법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이제 2018년도 양준석 유지영 팀의 그런 연구이고요. 사별 경험 중년 여성을 위한 애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대한 상담학 연구에 나온 연구 중에서 저희가 이제 발췌를 해서 소개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감사하기를 먼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하기. 이런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다. 뭐 약간 이렇게 감사함을 내가 느끼고 실제로 표현해보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제시하기에 몇 번을 해라 뭐 이런 게 있나요? 네, 아마 여기에서 네. 실제로 제공한 그 회기가 있기는 한데 네. 제가 그 회기까지는 정확하게 몇 번을 이렇게 감사하기를 한다 그런 건 없었지만 이제 한 회차에서 감사하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활동 중에 하나로요. 자, 그리고요. 또 하나는 네, 긍정적인 재해석입니다. 긍정적으로 재해석을 하는 활동을 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긍정적 재해석 하면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하면 그런 어려운 상황,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거나 그런 긍정적인 면을 찾는 그런 심리적인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우리가 상실을 경험한 측면에서 얘기를 해본다면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저 세상으로 가서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과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내 삶에 남기고 간 그런 추억과 가르침은 앞으로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그런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긍정적으로 다시 해석해보는
그런 과정을 그런 심리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활동들을 사별 후에 하는 프로그램 같은 걸 가면은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네요. 이런 네. 기법을 통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뭔가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과정을 그다음에 또 내가 조금 더 수용해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제가 아마 저번 회차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시어머니께서 사별을 하셨고 저도 이제 그 사별하신 저희 시어머니 옆에서 그 과정을 좀 이렇게 지켜보기도 했고 도와드리고자 했고 저희도 이제 그런 애도의 과정을 겪었죠. 자식으로서. 근데 이제 어떻게 이겨내셨냐, 가장 도움이 됐던 게 어떤 것이냐 한번 여쭤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희 시어머니가 말씀을 하시기로 여러분들이 옆에 있어주고 전화도 해주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되게 다 도움이 많이 됐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가짐인 것 같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과정을 극복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제 내가 이제 조금 사별의 그런 아픔에서 나를 다시 일어서게끔 해줬다라고 저희 시어머니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던 긍정적인 재해석, 그 다음에 뭐 이런 감사하기, 저희 시어머니는 마음을 표현하는 글쓰기나 이런 회차를 통해서 이렇게 극복해 내신 것은 아니고요. 이제 자연스럽게 본인이 조금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사람이 나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 긍정적으로 한번 좀 해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쉽지는 않은 일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나를 일으키는 거는 또 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 바로 저희 노년 심리에서 극복해내는 과정을 도와주는 그런 매개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또 긍정적으로 재해석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남겨진 삶에서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그런 자기의 가치와 의미 실현을 위한 삶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삶의 의미와 가치 찾기라는 그런 과정인데요. 네. 그런 뭐 이후에도 저희가 이제 이후 회차에서 삶의 목적에 대해서도 삶의 목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은 그런 삶의 의미와 그런 가치를 찾는 거는 그런 자기의 욕구를 발견을 하고 이를 뭔가 현실에서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자신의 이런 가치와 삶에 대한 소중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되죠. 그래서 삶의 의미와 가치 찾기 단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6번째는 어떤 건가요? 마지막 6번째는 그 마인드풀니스라고 마음 챙김의 과정인데요. 이 마음 챙김이 계속 아마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음 챙김, 즉 명상이나 요가 등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통해서 슬픔의 감정을 다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 챙김의 과정이 한 또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연구를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옆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대요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근데 또 그 과정을 직접 겪어 나가고 있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이실까 생각이. 맞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또 하나 중요한 단계가 또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중요한 활동으로 꼭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이 애도 프로그램 요 연구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로 했던 과정이 네. 상실 지각이라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근데 아, 뭐냐 하면은 그 실제 내가 얼마나 그 아픈지 그런 거를 이제 뭔가 상실의 지수라는 걸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내가 뭔가 회복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것인지 뭐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그런 단계가 바로 상실 지각의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지 아는 것도 극복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상실을 경험했을 때 그런 거를 체크를 해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단계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실감을 먼저 지각해보는 단계도 필요하다. 네, 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네, 그러면 크리스마스 선물님께서 명상이 마음 건강에 왜 도움되는지 궁금하시대요. 저는 그냥 눈 감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아. 항상 추천해 주셔서 궁금하시다고. 네, 이게 명상의 어떠한 뭐랄까 강점, 장점 이거는 뭐 하나의 다른 뭔가 세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많다는 거네요.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 자체는 지금 현재에 되게 집중하는 그 기법인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현재에 집중했을 때 이전에 들었던 많은 불안과 우울 이런 것들이 조금 뭔가 이렇게 불안으로부터 조금 이렇게 분리도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수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수만 가지 조금 불안한 뭔가 부정적인 생각들에서 조금 이렇게 분리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주 큰, 뭐랄까, 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법 자체에 대해서는 되게 이야기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기법 자체에 대해서까지 뭐 들어가진 않겠지만 예, 그냥 눈 감고 있는 것 자체는 아니고요. 그냥 정말 이 숨쉬기, 내 숨 하나 혹은 뭐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이 드는지 이런 생각이 들었구나 하는 그런 것 자체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현재에 초점을 맞추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호흡 훈련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명상을. 네. 네. 혹시 해보셨나요? 어렵습니다, 명상은. 네. 여쭤보시는 선생님들마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쉽지는 않은데 그만큼 마음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고 뭐 지난 회차에도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나의 몸 이렇게 생체 시계를 조금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잖아요. 명상이 그때도 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가 있거든요. 네. 뭐가 됐든 좀 우리가 밖으로 나가 있는 지각들을 현재로 돌려오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년기에 사별 말고도 마주하게 되는 큰 이별 중에 하나가 젊음의 상실, 네. 그리고 이제 오랜 기간 몸담았던 직업과의 상실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게 은퇴고, 그다음에 이제 신체 건강의 쇠퇴, 그다음에 정신 기능의 쇠퇴, 약간 뭐 정신 장애, 뭐 약간 이런 것들도 늘어나고 약간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실, 여러 가지 상실의 경험에 대해서 또 마주하게 되는데요. 노년 심리학에서 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 조금 도움이 될지요. 근데 아까, 아니요, 아니요. 말씀해주신 아까 뭐 아마 PD님께서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실 부분일 것 같긴 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한 6가지 방법들과 굉장히 유사하기는 하거든요. 네. 저는 그냥 은퇴했을 때랑 젊음 상실했을 때랑 방법이 다른가요? 라고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렇군요. 비슷하다는 거네요.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또 특히 뭐 뭔가 더 도움이 되는 기법이 특히 있는 그런 상실의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따로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또 혹시 뭐 특별하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네, 그렇게 또 따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럼 공통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하나로 인생 회고, 라이프 리뷰 라이프 리뷰요. 네, 라는 그런 방법을 아. 통해서 새로운 그런 목적을 찾는 네. 그런 과정이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저희 그 출연해 주시는 교수님 중에 서울대병원 피부과 정진우 교수님이 은퇴하시고 너무너무 섭섭해 하시다고 어, 그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남들은 서운섭섭하다던데 나는 그냥 섭섭만 하다. 근데 정말 저 은퇴하신 교수님들 이번에 학회 가서도 많이 뵙고 왔고, 네. 그 다음에 뭐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뵙고, 그런데요, 굉장히 섭섭하고, 뭔가 다 잃어버린 것 같고, 그냥 막 뭔가 심지어는 그냥 막 억울하고 약간 뭔가 너무 이 상실감이 크고 약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는 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섭섭하다를 6개월 정도 하시다가요. 은퇴하시고서 책을 써서 갖고 오시더라고요. 아, 극복을 너무 네네. 잘하셨는데요. 책 제목이 나 정진호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 피부과 의사로서 어떤 질환들을 또 이렇게 연구하고 했는지 쭉 정리해서 책을 내셨더라고요. 나의 정체성을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시는 라이프 리뷰 근데 정말 이게 하신 라이프 분. 리뷰네요. 네, 그러시네요, 진짜. 정말 아주 음. 환상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극복을 잘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딱 이렇게 라이프 리뷰 들으니까 갑자기 정진호 교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맞는 아주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 회고라는 것을 통한 그런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정립하는 그런 활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삶을 사실 통합하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노년기에는 그런 삶을 통합하는 그런 게 이제 발달 과제로 주어지고, 사실 저번에도 아마 계속 종종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삶을 통합하는 그런 발달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 발달 과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 새로운 삶의 목적을 이렇게 정립한다든지 이렇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건데요. 과거의 삶을 돌아봐야지 그 다음에 사실 목적을 다시 재정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사실 또 있어요. 라이프 리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의 목적을 정립해 나가는지. 네. 실제로 그 정진우 교수님은 나는 이제 그러면 매주 방송하면서 여러분의 피부 주치의로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너무 신기하네요. 이게 수용의 단계가. 네, 딱 정말 맞는 예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주 너무 잘 맞는. 잘 네. 경험, 이렇게 수용하고 계시는 단계이다라고 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라이프 리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오래전에 몇십 년 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60년 전에? 연구예요? 네, 60년 전에 이미 얘기가 되었었고, 사실 이게 이제 그 로버트 버틀러라는 박사님이 굉장히 이제 노년학회에서 엄청 큰 기여를 하시고 이제 돌아가신 지 한참 되셨는데, 이제 그 미국 국립노화연구원이라고 있어요. 그 NIA라고, 거기에 초대 원장님이시고 노년학회에서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정말 말씀하셨던 그 논문 자체가 더 라이프 리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1963년도에 논문을 쓰셨던 거거든요. 신기하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번 노년 학회에서도 사실 다시 한번 이분의 이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제 발표하시는 세션에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버틀러 박사님께서 하셨던 그런 말씀이 비디오 녹화된 거가 한 3분 정도 틀어주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의미가 있고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버틀러 박사님을 이 라이프 리뷰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네, 노년 심리학이 궁금하시다면 버틀러 박사의 라이프 리뷰
연구를 논문을. 한번 네. 보셔도 되겠다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다른 하나의 방법은 바로 그 심리적 유연성을 심리적 유연성이요? 네, psychological flexibility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개인이 스트레스나 그런 변화하는 그런 환경에 적응을 하고 자신의 가치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그런 심리적 유연성. 너무 어려운데요. 어려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 또한 마음 챙김 훈련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머무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 심리적인 유연성을 조금 키울 수 있다고 그런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심리적인 유연성, 즉 심리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유연해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게 어떤 건가요? 아, 이게 이제 네. 네, 되게 쉽지는 않죠. 네. 심리적 유연성이라고 네. 하면은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예시요. 네.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말을 하자면은 이렇게 뭐 은퇴를 함으로써 굉장히 힘들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힘든 과정을 조금 더 이렇게 대처를 잘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어라고 나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예, 스스로 도울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거 조금 어려울까요? 내가 나를 스스로 도울 수 있게 한다면은 네. 제 마음의 힘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네, 내가 이제 심리적인 근육을 조금 키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멘탈을 키우는 거네요. 네, 멘탈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또한 마음 챙김의 과정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이 또 중요하다라고 네.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변화에 적응하는 그 과정이 바로 심리적인 유연성이라는 것이거든요. 변화에 대한 유연성. 예, 변화에 대한 유연성, 그다음에 그 자신의 가치에 따라서 조금 더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음 챙김 명상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요 마음 챙김 명상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지금 똑같이, 여기, 지금 예, 여기. 지금 여기에 있는. 그래서 사실 이 마음 챙김도 저희가 지난주에 그 생체 시계를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버드 대학교에 계신 박사님의 저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예, 그때 그분이 사실은 그 마음 챙김의 대가이시거든요. 엘렌 랭어 박사님이요? 네, 맞습니다. 마음 챙김의 대가이십니다. 그러면 그 주제 자체가 어쨌든 노년학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죠. 어떤 노년 힘이다.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유연함을 키운다. 이거는 그 젊은 저희에게도 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다 이렇게 해당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이렇게 내가 넘어졌더라도 뭔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는 그런 이렇게 그게 이제 마음에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랑 또 연관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해피투게더님께서 나 자신에게 친절하다 보면 마음도 몸도 유연해지겠죠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아, 그래요. 우리 가장 조금 친절하지 않은 부분이 저희 자신에 맞아요. 해당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좀 항상 미안하기도 한데. 네. 그래도 또 이렇게 해피투게더님이 짚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또 뭔가 우리가 이제 신체 기능의 상실이라든지 이런 질병이 찾아오면서 이런 뭐 유연성을 키운다든지 그다음에 인생 회고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은퇴를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조금 은퇴에 해당되는 또 그런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은퇴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직업인으로서 나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은퇴를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역할을 가지는 것,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하나의 역할을 조금 하나 혹은 두 개, 뭔가 여러 개의 역할을 찾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손자들을 키우는 것, 돕는 것, 그런 역할로서 또 하나 찾을 수 있겠고, 또 자원봉사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새로운 역할을 갖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 평소에 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해봤던 것 위주로 한번 자원봉사를 해보셔도 좋고요. 그게 뭐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작은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은 혹시 은퇴 후에 이거 해야지라고 생각하셨던 것 있으세요?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왠지 많으실 것 같으세요. 네, 너무너무 많은데 뭔가 버킷리스트 같은 걸로 좀 만들어 본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저희가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할 때 네. 조금 공유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기는 좋습니다. 한데 네. 좋습니다. 네, 하고 싶은 뭐 봉사활동도 많고 운동하고 싶은 것도 많고 정말 은퇴 후가 더 기다려지는 근데 20년이나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도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걸 차곡차곡 쌓아가면 또 은퇴 후의 역할 전환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무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사별한 사람들 마주할 때 어떤 말로 위로를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이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사별한 분을 처음 뵀을 때가 제가 20대 때 학생이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때 저희 학생들 모두 다, 저희 이제 주변에 있는 학생들 모두 다 어떻게 말했냐 하면 정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게 저희의 화두였어요. 정말, 이제 친구가 오는데 과연 어떻게 이 위로를 할까? 그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이었고 그런데 정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게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근데 그 어떻게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옆에 일단은 있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실제 제가 뭔가 큰 이별을 경험을 했다고 글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시아버지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정말 이렇게 와서 그냥 정말 어떻게 이렇게 힘드시겠다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해주는 것 자체가 그냥 정말로 큰 힘이 됐고요. 전화 한 통화도 아마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그냥 말을 들어주는 것,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냥 전화 한 통화,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 자체도 되게 큰 힘이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가급적이면은 뭐 조언이나 그런 비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판이나 조언 같은 거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게 저희가 봤을 때도 이게 애도의 과정 중에 힘들어하는 과정이 당연히 있는데 그 과정을 넘어서서 그 지속 기간이 너무 오래된다거나 하면은 그거는 이제 좀 전문가의 도움이 사실 조금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조금 이렇게 제시를 해드린다거나 하는 부분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거는 해외에서는 그런 추도식 같은 거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추도식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추도식을 통해서 그런 돌아가신 분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조금 의미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얘기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말보다는 마음, 통하는 마음이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저희 학계에서 해외에 계신 분인데 그런 추도식을 엊그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요즘에는 이렇게 보일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런 시간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옆에 있는 분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의미가 있다는 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잃어가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리고 그런 이별 과정에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심리학의 조언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2월부터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